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로마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합니다. 내일은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한미 간 마찰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에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원정대 5명의 시신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 김창호 대장의 모교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돼 제주도를 벗어나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고 흉작까지 겹치면서 올해 쌀 생산량이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은 지난해보다 30%나 폭등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주세페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한국은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 환영 행사를 치르고 세르지오 마트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오찬을 겸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탈리아의 정부 수반인 주세페 콩테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는 한편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 마지막 일정으로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한불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로레알 화장품과 한국의 현대 수소차를 예로 들며 한불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한불 간 경제 협력을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프레데릭 상체스 프랑스 산업연맹 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국제 정세에서 북한 관계와의 관련한 대통령의 작업에 감탄했다며 한불 경협 확대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또 관심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을 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교황을 직접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로마에서 최종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의 교황 방북 메신저 역할에 나섭니다. 내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입니다. 방북이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의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접견에 앞서 교황청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합니다. 특별히 교황청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하며 이후 문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됐습니다. 미사 뒤 외국 정상이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전 세계에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로마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5.24 조치 해제 검토에 이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소식까지 전해지자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번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석상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 알지만 한미가 일치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오지희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표지 모델로 나선 타임즈까지 꺼내 보이며 한미동맹을 강조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훈훈하던 연설 분위기는 최근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냉랭해졌습니다. Have placed on improving South-North relations, and South Korea is synchronized with the United States. Only in this way will the prospects of achieving our common goals with the North be their greatest. 특히 외교적 수사로 표현을 절제하지 않고 한미 목소리가 일치돼야 한다고 전례 없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묘합니다. 국회 외통위 국감에 출석한 조태열 유엔 주재대사는 비핵화가 우선이며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미국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반면 조윤재 주미대사는 남북 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북 관계 속도를 놓고 한미 동맹의 파열음이 관측되면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가 남북 철도, 도로 관련 사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 매체에 대해선 우국 충정은 알겠지만 이제 걱정은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놓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관련 사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찰 우려 요소로 본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는 미국 국무부 논평은 남북 문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자판기처럼 수십 번도 더 나온 문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 달 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당시 보도도 거론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한미 공조 파열음이란 보도가 있었지만 9월에 성공적으로 개소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직접 거론하며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 충정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앞두고 한미 공조 균열로 비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대놓고 제재부터 해제해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또 그만큼 북한의 경제 제재로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신혜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이야기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여러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이 아니라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에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정식으로 미국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9월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에서도 경제 제재 완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단호한 입장. 이 같은 상황을 예상 못했을 리 없는 북한이 제재 해제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경제 제재가 장기화하거나 더 강해질 경우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제사회 압박 제재에 대한 당장의 아픔보다도 향후 5년 후의 그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하면서 내린 사전적 결단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조만간 열릴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도 북한이 제재 해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서 협상 진전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지금부터 MBN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육해 공군 참모총장들은 다 계룡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공관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공관엔 일주일에 한두 차례 오는데 이상하죠. 이곳 관리비, 그러니까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가 연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참, 얼마 전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딸 가족에게 서울 공관을 빌려줘서 살게도 했었죠. 황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대방동 해군 참모총장 공관입니다. 한눈에 봐도 대저택인 이곳은 주로 계룡대 공간을 쓰는 총장이 서울 보고나 회의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 주 2회가량 들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1년 전기료와 수도세, 그리고 가스 요금이 모두 1,600만 원이나 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주 2회꼴로만 이용되는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의 서울 공관도 각각 연 1,900만 원, 1,700만 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1년의 70%는 빈집으로 돌리는 3군 총장 서울 공관을 관리하려고 세금 5천만 원이 매년 나가는 겁니다. 전체 면적이 평균 820제곱미터, 250평에 달할 정도로 공관 크기가 불필요하게 크다 보니 발생하는 낭비입니다. 참모총장들이 다른 고위공직자와는 달리 서울과 계룡의 이중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방만한 운영비 지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총장은 사실상 업무용인 서울 공간에 가족을 거주시키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군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방부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군대에는 군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관이 있지만 그다지 큰 도움은 못 되고 있는 듯합니다. 모범병사로 꼽혔던 병사가 병영 상담관과 5번이나 상담을 했지만 결국 부적응자가 돼 전역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안보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달 넘게 매일 아침 국방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순미 씨. 훈련소에서 표창까지 받았던 막내 아들이 자대 배치 뒤 가혹행위로 괴로움을 호소했고 급기야 자살 시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은커녕 결국 정신질환으로 군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제대했습니다. 병영상담관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잘 해나가게 나 좀 살려주세요. 선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씨 아들처럼 정신질환 증상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은 지난해 4,280명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군대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진료를 받은 경우도 20%나 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적시에 빨리 치료가 돼서 또 군 생활을 갖다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은 예방책으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두고 있지만 장병 1,200명당 1명꼴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 심리상담이나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하나만 갖추면 돼 제대로 된 상담을 기대하긴 무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원수도 너무나 모자라고요. 전문 상담관이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비전문 상담관이 돼버리는. 국방부는 내년까지 병역 상담관 수를 139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의도적인 걸까요? 실수였던 걸까요? 공공기관에서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고 국가유공자 가족은 가점을 주지 않아 탈락시키고 게다가 이게 드러나자 관련자들은 단순 경고 조치만 받고 끝났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2016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발송한 채용 공고문입니다. 자격 요건을 보니 학사학위 또는 전문대학을 나온 뒤 2년 이상 일을 했거나 고졸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부 감사 결과 최종 합격자는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한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자격 요건이 없는 이 학생이 합격하는 사이 채용 후대 자격증과 함께 4년제 대학을 나오고 9년이 넘는 경력이 있었던 다른 응시자는 탈락했습니다. 함께 이뤄진 상근직 채용도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전형을 통과해야 할 지원자가 가점을 받지 못해 탈락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몇 달 앞서 실시된 청년 인턴 채용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류 전형 중 30%에 달하는 직무수행 계획 점수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과해야 할 3명이 탈락하고 다른 3명이 다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공무원 전체적으로 당시 채용 관련해가지고 엄청 문제가 컸었잖아요. 저희 공단은 뭐가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같은 황당 채용에 직원 3명이 관련됐지만 공단은 이들에 대해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런 황당한 업무 처리를 단순 실수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 조직적인 어떤 인사 채용의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내려보낸 기획 입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입사했고 입사에서는 노조부터 재정비도 만들었다고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 서울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임모 씨와 정모 씨가 민주노총 등이 내려보낸 기획 입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임모 씨는 2014년 통진당 관악구 구의원으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정모 씨, 2014년 지방선거 통진당 광진구 구의원 출마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한 후보입니다. 관련 자격증도 없는 두 사람이 입사 후 민주노총 스크린도어 지부를 만들고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한국당은 또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현재 인사처장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적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실태를 명백하게 밝혀내겠지만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 고발을 통해서 그 실태가 밝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정치 공세라며 정규직 전환 직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고 해서 채용 비리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내일 열리는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50대 남성이 가해자로 몰렸다가 1년 만에 피해자로 뒤바뀌는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한 형사의 끈질긴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IC 부근에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입니다. 전방 500m 지점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한 건데 SUV 차량 조수석에 탄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목격자 진술에 따라 숨진 여성의 남편인 SUV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목격자는 2차로를 주행하던 SUV 차량이 1차로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지만 운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당시 저는 100km 속도를 유지하면서 2차로로 주행을 했는데 목격자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차선 변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SUV 차량에 부착된 EDR, 즉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승용차 운전자로 뒤바뀌었습니다. SUV가 1차로로 끼어들기 위해서는 핸들이 좌측으로 꺾여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기록 장치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끼어들기 위해서는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가속이 돼야 되는데 사고 기록 장치를 토대로 한 사고 재현 영상에서도 가해자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두 번째 검찰 소환 당시 취재진에게 거친 반응을 보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어떤 부분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임 전 차장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일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USB에 문건이 있는 이상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측도 모든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최소 한 차례 이상 더 임 전 차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청탁을 받고 사건이 빨리 종결되도록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고 이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돈은 다 받았습니다. 10억 원 이상을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듬해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와 만납니다. 길병원은 이사장 횡령 혐의로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과 우 전 수석이 친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은 3개월 내 수사를 끝내주겠다며 착수금 1억 원을 받았고 성공하면 2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 수사는 공언대로 종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현대그룹 비선실세 비자금 조성 의혹과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은 각각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6억 5천만 원과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수사 기록 열람 등 변론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특수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뢰 내역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계좌 거래 내역과 서울중앙지검 출입 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4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전관 변호사들의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 중견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불법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독기관은 그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이곳은 부산과학산업단지입니다. 외국인 합작투자기업 10곳이 입주해 있는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수억 원대의 부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압 가스용기 등을 생산하는 ENK란 기업도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 투자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부지 감면에 필요한 일정 조건을 갖춰 임대료 3억 원 전액을 감면받았습니다. ENK는 김무성 의원의 사돈이 최대 주주인 NK의 자회사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구역에 입주 자격이 없는 모기업인 NK가 불법으로 부지를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입주 계약을 ENK하고 재결을 했기 때문에 ENK만 그 부지 시설이나 이런 걸 영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 나가라는 거죠.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NK는 최근 ENK 상호를 제외한 회사 간판과 깃발 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감독기관은 NK가 시설 장비 등도 그동안 외국인 투자 구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용 시점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대원 5명의 시신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시립대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흰 천으로 덮은 관이 동료들의 손에 들려 차례로 나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변을 당한 고 김창호 대장과 원정대원 4명이 누워있는 관입니다. 유족들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각각의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대원들.
빈소를 찾은 친구들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정말 김창호라는 친구는 인간 본연의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친구라는 거. 김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도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은 강당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숨진 대원들을 추모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번 기회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 전에 다 같이 이제 25명 학생들이 학교 측은 김창호 기념실을 만들어 김 대장을 기릴 계획입니다. AV룸을 김창호 AV룸으로 이렇게 명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걸 모아서 같이 전시회도 할. 대원들의 합동 연결식은 모레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치러집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법무부가 2차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39명에 대해 일단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도 난민 인정자는 없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올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 1차로 지난 9월 23명에 이어 339명이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모두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격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적 체류 기간은 1년으로 연장도 가능하고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정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내리는 임시 체류 조치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34명은 단순 불인정이 결정됐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에 대한 결정은 보류됐습니다. 심사 보류자 중에는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2차 심사 결정에 제주도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제 예멘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저희 문화나 안 맞는 쪽이 있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처음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고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보면서 이번에도 난민 인정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심사 보류자에 대한 법무부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라면이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건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동이 라면보다 더 짜다는 것도 아십니까? 어떤 건 한 그릇에 하루치 나트륨 섭취량 그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면과 분말 수프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국민 분식 라면과 우동이 완성됩니다. 별 생각 없이 수프를 다 털어넣던 습관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로 밤에 먹을 때가 많아서 얼굴이 붓는다거나 이럴 때 때문에 좀 적게 넣는 친구들도 많죠. 스프는 한 3분의 2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버리거든요. 너무 짠 거 같기도 하고. 실제 라면과 우동은 한 끼만 먹어도 1일 나트륨 기준치의 80% 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동의 나트륨 평균 함량은 1724mg으로 1586mg인 라면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정 우동 제품은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인 2000mg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공식품의 당 나트륨 함량 조사를 통해 기존 제품의 저감 현황이나 저감된 신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트륨과 당은 지난 2016년부터 건강 위해 가능 영양 성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구하라 씨에 이어 방송인 낸시랭 씨도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방송인 낸시랭 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왕진진 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을 정말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낸시랭은 또 왕 씨가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동영상으로 추정되는 파일 목록과 함께 낸시랭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낸시랭은 남편인 왕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머리채를 끌고 방에서 거실에서 부엌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발로 주먹으로 얼굴, 몸, 팔, 등, 다리 때리고 또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하지만 남편 왕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왕 씨는 낸시랭에게 보낸 건 둘 사이의 일반적인 영상이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겠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왕 씨는 부부싸움 도중 물건을 부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기록을 알려주는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의 실체를 경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해드렸죠. 이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는데 2주 만에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조사해주는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한 이모 씨. 이 씨는 800여 명의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 2주 만에 3천여만 원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의뢰받은 전화번호를 성매매업소 단골 손님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수법입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또 컴퓨터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탐문도 하고 접근도 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범행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씨의 신상을 알아낸 유흥업소 업주들이 이 씨를 찾아가 살해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분들의 정보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됐건 타인의 정보를 제가 그렇게 조회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하는 한편 유흥탐정을 사칭하는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더 이상 안 때리고 잘 키우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학대를 당했던 아이였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했고 그래서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아이는 평택의 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일명 평택 원영이 사건. 친부의 말을 믿고 원영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적어도 원영이는 주검이 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우리 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친권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격리 후 아이는 다시 원래 그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법을 개정하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학대는 끊이질 않는 겁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잠정 집계된 통계만 봐도 학대받은 아이는 14,000명이 넘고 그중 무려 20명이나 숨졌습니다. 또한 재학대 사례 역시 늘어서 2013년 980건에서 지난해엔 2,00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학대 아동을 돌보는 일이 가정과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 사회의 일로 간주하거든요. 미국은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이, 영국은 지자체의 사회 아동 돌봄 부서에서 원가정 복귀가 아니라 아이가 안전한 가정에서 위탁, 양육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이 걸릴 경우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또 아이를 그냥 부모에게 보낼 수밖에 없지만 선진국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처음부터 아이를 폭행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재범의 우려가 적고 만약 그렇더라도 부모는 아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물론 가족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 대신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 어른들이 말입니다. 뉴스조정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은 물론 태극기 부대로 알려진 대한애국당에 대해서도 보수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극우 대통합이냐고 비판했고 대한애국당 역시 가짜 보수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대한애국당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간에 우리가 같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지난 이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청산의 속도를 낼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보수 대통합 명분을 내세워 새 결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과의 연대는 자칫 보수 통합 움직임의 걸림돌이 될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당장 대한애국당은 가짜 보수인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수구 세력 몸집 부풀리기라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대상이라며 수구 보수의 전열 정비로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극우 보수와의 통합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목소리와 보수 대통합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검찰이 심재철 의원 측의 예산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심 의원 측이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비인가 정보를 접속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만 우연히 접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검찰은 심재철 의원 측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예산정보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불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실에서 보좌관 등의 컴퓨터 석 대를 확보한 검찰은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 의원 측이 비인가 정보 영역에 접속한 다른 의원실 관계자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자료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스템 오류 등 관리 부실로 더 많은 이들이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겁니다. 다른 의원실에서도 접속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뚫렸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비인가 정보 영역에 남겨진 이메일이 자신의 것은 맞지만 접근 경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청소기나 세탁기로 인한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저소음 인증이라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3년 동안 인증을 받아간 제품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긴 의무도 아닌데 굳이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검사받으려고는 안 하겠죠.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장 너머에서 청소기 기계음과 바닥 긁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가전제품 소음은 전체 층간 소음 원인 중 4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한 6시나 7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좀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그 때문에 좀 신경이 거슬리고. 위층 가전제품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래층에 달린 센서로 재봤습니다. 망치로 칠 때나 의자를 바닥에 끌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전제품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3년 전부터 소음을 적게 내는 제품에 대해 저소음 인증 표지를 붙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한 세탁기 모델뿐입니다. 지난 2010년 환경부가 제도를 만드는데 투입하기로 한 돈만 8억 원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을 줄이면 성능과 에너지 소비 효율도 떨어진다며 기업들이 굳이 인증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성도 혜택도 없다 보니 굳이 검사 수수료를 내며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저소음 가전제품을 이제 보급하는 것을 확대시키겠다고 해서 인증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제도가 다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저소음 제품을 만들게 할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예체능 계열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공계나 인문사회계열과 달리 장학금 받는 시기도 3학년부터, 또 생활비는 남녀 예산이 있어야 준다는 애매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신민준 씨.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부담입니다. 예술 계열대 같은 경우에는 1년 하면 9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그런데 예체능 계열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이 입수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내역을 보면 지난해 지원 금액 총 710억 가운데 예체능 계열은 22억으로 3% 수준. 계열별 전체 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을 따져보니 이공계 학생 1,000명 중 13.8명이 장학금을 받을 때 예체능계 학생은 단 1.5명만이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은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열 학생에게는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주면서 예체능계 학생에게만 3학년 때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전공이 좀 정해지는 때가 1학년보다는 이제 3학년 때 많이 이제 진로가 많이 확정이 된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문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시기에 심지어 장학생이 되면 한 학기에 200만 원 안팎을 주는 생활비도 예체능 계열 학생에겐 예산이 남았을 때만 지원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고 그리고 장학금 금액을 타 계열과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한국장학재단.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예체능 계열 학생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밝은 얼굴로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 하루 종일 서 있는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쉴까요? 쉬긴요.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까 봐 물도 잘 마시질 못합니다. 이정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 외국계 가구업체의 직원 휴게실입니다. 교실 2개 정도의 널따란 공간에 상큼한 빛깔의 테이블과 의자가 여러 개 배치됐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붙이고 개인 음악실에서 기타를 칩니다. 안마의자 앉아서 피로도 풀고 가고 동료들이랑 시간이 맞으면 앞쪽에 있는 탁구대에서 탁구도 이렇게 치고. 하지만 이런 휴게실을 갖춘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한 백화점의 직원 휴게실은 상품 박스가 천장에 닿을 듯 쌓였고 낡은 소파 67개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직원들은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판매직 노동자들이 휴게실에서 쉬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의자 숫자가 부족하고 쉴 공간도 좁았습니다. 사측의 무신경에 복도와 계단에서 지친 몸을 앉히고 기대는 게 현실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한 유명 백화점의 지침을 보니 직원은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방광염과 변비에 시달립니다. 볼 일이 급해도 갑자기 고객이 오면 응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물도 잘 마시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법이 시행되지만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일하는 90%가량의 간접 고용 직원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87만 5천 톤으로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쌀 소비량, 우리 국민이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보다 딸랑 9만 톤 많은 겁니다. 게다가 궂은 날씨로 품질이 떨어져서 생산량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부가 쌀이 남는다면서 논을 밭으로 바꾸게 하고 흉자까지 들면서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소비자들입니다. 공급이 줄었으니 쌀값이 오를 수밖에요. 벌써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쌀 수매장. 추수한 벼를 실은 트럭이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마다 이렇게 벼를 사들이는데 올해는 쭉정이를 걸러내고 남는 쌀이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단위당 소출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지난해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쌀의 원료인 벼값이 오르면서 올해 처음 수확한 햅쌀 가격은 20kg이 무려 5만 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쌀 과잉 생산을 막으려고 논을 밭으로 바꿔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올여름 폭염으로 작황도 부진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그나마도 품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황금빛으로 곱게 물든 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작황이 아주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소비자들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쌀값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내렸으면 하죠. 지난해까지 쌀이 남아돌아 걱정하던 정부는 흉작 한 번에 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요보다 쌀이 부족할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해당 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5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삼성전자가 경보 설비를 작동 정지 상태로 관리하는 등 모두 3가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넥센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한 경기 만에 기아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올랐는데요. 단기전은 수비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를 김동환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아가 2대0으로 앞서던 5회. 포수 김민식이 김혜성의 타격을 방해해 1루로 내보내줍니다. 김재현의 땅볼때는 1루수 김주찬이 베이스를 못 밟아 세이프. 거저 얻은 무사 만루에서 이정우가 내야 뜬공을 쳐 자동 아웃될 수 있었는데 김민식이 어정쩡하게 있다가 파울을 만들어줬습니다. 되살아난 이정우가 희생 플라이를 쳐 기아는 안 줘도 될 점수를 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식이 공을 빠뜨려 2, 3루 위기를 만들었고 서건창의 땅볼 때 황윤호가 실책을 범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최다 실책 기록을 세운 기아의 허술한 수비에 양현종의 부상 투혼도 노장 이범호의 홈런 2방도 무소용이었습니다. 반면 넥센은 이정우의 환상적인 슈퍼캐치와 김민성의 호수비로 결정적인 실점을 막았고 서건창의 2루타와 센즈의 2점 홈런으로 역전승했습니다. 두 팀의 수비력 차이가 준 플레이오프행 티켓의 향방을 가른 겁니다. 플레이 하나의 흐름이 급변할 수 있는 포스트 시즌. 모레 시작되는 넥센과 한화의 준 플레이오프 역시 누가 더 안정된 수비를 하느냐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쌀쌀할 것으로 보여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광주는 7도로 대부분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도 1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방에서는 80mm 이상이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도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서는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최고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을 등산객들은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충남 지역을 제외하고 낮 한때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높은 산지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당분간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캐나다 로봇 성매매 업체가 미국의 로봇 집장촌을 개업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었죠. 매장을 찾는 고객이 로봇을 빌려 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결국 휴스턴시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라고 하네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기술이 발전을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